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근에 발간된 아주 멋진 책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본질적인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집대성한 그런 책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대목,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을 제가 많이 발췌했습니다. 전부 읽어드리긴 힘들 것 같고 좀 중요한 대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나와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되는 생각, 부자가 되는 행동은 이런 것들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가 돼 나가시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장 중에 먼저 첫 번째 장, 이웃집 백만장자는 잘 살아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의 공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부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돈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면서 어떤 이웃집 백만장자 한 분의 사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시급이 $6 50센트인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무조건 10%를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저축은 진짜 직장을 잡은 다음에 하지 그래 라면서 웃었죠. 하하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얻은 이 적은 돈, 작은 돈의 위력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서 너무 작은 돈은 저축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써버리고 말죠. 근데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 어떤 그런 좋은 저축하는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이런 작은 돈도 무시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모으고 그게 또 축적되고 이게 또 시간이 오래되고 하면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반면에 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느낀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분이.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사회적 단서에 의존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남들과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비교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도 제대로 모르면서 흥청망청 쓰든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들은 사소한 결정들이 재정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소소한 금액쯤이야 하면서 아주 작은 금액들을 소비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차대조표를 보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챕터 제목이 소득은 재산이 아니다. 소득은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많으면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대기업의 간부거나 임원이거나 하면은 소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부자다라고 여기는 게 사회의 통념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득과 재산은 별개고 소득이 많다고 꼭 부자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소득은 곧 재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얼마를 축적했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순자산은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는 액수, 즉 채무를 제외한 자산 총액이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지금 총 자산이 얼마고 이 중에 부채가 얼마고 해서 내 순자산이 얼마다를 표기한 게 이제 대차대조표인데 소득은 당신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돈으로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하는 액수다. 그렇죠. 소득. 내가 1년에 나의 직업, 나의 수입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1억을 벌었는지 5천을 벌었는지 이게 이제 소득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이 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소득이 많고 적음을 갖고 부자인지 아닌지를 따지고는 하는데 그거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는 소득이 아니라
대차 대조표상에 얼마의 순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할 수 있는 진짜 지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많이 번다고 무조건 부자가 아니다. 많이 번 만큼 흥청망청 많이 쓰면 그 사람은 부자 대열에 절대 못 낀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있던 이 책, 원래 책인 이 이웃집 백만장자 책에 PAW, UAW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PAW는 뭐냐면 근검절약하면서 진짜 자산을 쌓아가는 진짜 부자를 얘기하고요. UAW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소득은 많고 뭔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흥청망청 써대는 겉으로만 보이는 부자. 그러니까 과소비하는 부자인 거죠. PAW, UAW를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례로 들었던 그 많은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게 똑같은 나이, 50세 똑같은 나이에 소득도 똑같아요. 소득도 뭐 10만 달러,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거죠. 근데 한 명은 직업이 변호사고요. 한 명은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상인입니다. 예. 근데 둘 중에 누가 진짜 부자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변호사를 진짜 부자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는 본인의 이런 직업에 맞는 정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도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요. 외제차를 타고, 그 다음에 뭐 골프 회원권도 한 2개 갖고 있고, 또 소비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직업도 변호사고, 쓰기도 많이 쓰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변호사는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이 뭐, 2억대, 3억이 채 되지 않는 재산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이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상인은 똑같은 벌이,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랬던 게 생활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분은 이 변호사처럼 굳이 남들한테 보이고 남과 비교하고 체면을 차릴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내 자영업을 하고 있고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그냥 평범한 이웃들이고 하니까 그 정도의 소비 수준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벌면서도 지출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변호사는 점점 더 돈을 못 모아가고 이 이동식 주택 판매업자는 견고하게 부를 계속 쌓아나가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분은 부자고 이분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빚 좋은 개살구죠, 이 변호사. 여기 나온 변호사가요. 네.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읽어드릴 대목은 남보다 절제하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 이게 진짜 참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남과 다른 사고, 그 다음에 남다른 절제력을 가져라. 우리가 표본조사한 백만장자들은 절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2000년에는 백만장자의 95%가 절제력이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는 데 동의했으며 2016년에는 91%가 절제력의 발휘를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니 해도 절제력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는 분명 절제력이 요구된다. 이 절제력에는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 줄 알고 흑자가 나도록 예산이나 지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만으로도 그 계산은 나온다. 그 계산이 들어맞도록 해주는 것이 절제력이며, 절제력은 재산을 모으게 해준다. 절제력은 재산을 모을 수 없는 핑계를 찾는 사람들, 특히 과소비를 일삼는 고소득층이 짜증을 느끼는 요인이다. 금전적인 목표를 비롯해 모든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시간, 에너지, 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백만장자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은 절반밖에 안 되며 운동과 독서, 취미에 쓰는 시간은 2배에 이른다. 이런 것도 절제력의 일환인 것이죠. 이 1장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덕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존중하고 절제력을 갖고 또 남과 다른 사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2장에서는 부에 관한 7가지 신화를 깨부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 이웃집 백만장자 개정판에서 2014년도에 이 스탠리 박사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서 8가지 경제적인 성공 방정식 8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현재도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계속 보상을 제공할 성공 요인은 노력, 성실성, 집중력이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저조한 학업 성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뭐 어렸을 때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왔고 공부를 못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빠져가지고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나 옛날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스스로 발목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이런 학업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친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그것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라. 네 번째는 독특하고 수익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하라. 나에게 맞는 일. 다섯 번째는 신중하게 배우자를 골라라. 많은 백만장자들이 함께 경제적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했다. 여섯 번째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정을 꾸려라. 백만장자는 새 것을 사기보다 수리하거나 손질해서 쓰기를 좋아한다. 일곱 번째, 집을 고를 때 백만장자들의 선례를 따라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검색하고 협상하라. 여덟 번째,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채택하라. 백만장자는 돈이 적게 드는 활동을 즐긴다. 가족과 친구와 즐겁게 어울리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8가지를 경제적 성공 방정식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 부에 관한 7가지 신화는 제가 뭔지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려면 성공한 집단에 들어가라 해서 뭐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뭐 성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뭐 혈통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곧 재산이다. 아까 얘기했죠. 소득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세 번째는 부자는 고급 승용차를 탄다.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럼으로써 점점 더 가난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신화는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침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부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다섯 번째 신화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부자들 탓이다. 부자들이 다 부를 독식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무에서 시작해서 맨 땅에서 시작해서 본인이 부를 일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여섯 번째 신화는 혼자 힘으로는 남보다 잘 살 수 없다. 이것도 이제 다섯 번째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뭐 상속을 받지 않고 그리고서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전체 부자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일곱 번째 신화, 부자들은 악한 존재다. 이건 뭐 아주 고대 시절부터 내려오던 부자에 대한 편견이죠. 근데 이제 물론 탐욕스러운 졸부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죠. 근데 이제 부자들이 전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탐욕스러운 부자와 정말 성실히 부를 일궈나가는 이 성실한 자수성가형 부자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 성실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7가지 신화고 이 7가지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부자로 들어가는 길목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장은 백만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해서 몇 가지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는 돈을 존중할 때 찾아온다. 이 같은 이야기가 제목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이웃집 백만장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티라는 사람의 어릴 적 경험이 나오는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 크리스티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는데 가계 예산 수립과 절약은 그녀의 어릴 적 사회화 과정의 일부였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이면 함께 모여 앉았어요. 우리는 돈이 많이 없었죠.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월급 명세서를 본 다음에 숙제를 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제일 먼저 기부를 약속한 곳으로 보낼 돈부터 챙기고 그 다음으로 그달 공과금과 한 달 동안 들어갈 비용을 추정했다. 이게 이 가정의 어떤 일과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요일이면 가족이 다 모여 앉아서 아버지의 월급 명세서를 한번 보고 같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수입이 얼마고 이 중에서 얼마를 기부하고 얼마를 공과금으로 내고 하는 걸 다 공유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크리스티와 그녀의 형제 자매는 가계 계획을 수립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았다. 그들은 일찌감치 예산과 계획 수립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수입과 지출, 예산을 짜는데 이 어린 자녀들까지도 참여를 시켰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그것을 훈련을 시켰고, 그게 이 크리스티와 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몸에 뱄고,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절약하고 예산을 짜고 하는, 근검절약하는 좋은 이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보탬이 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소수에 불과한 것 같은데, 어린 시절부터 하는 이 경제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제목이 재밌습니다. 너의 이웃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남 신경을 쓰면서, 남과 끝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쫓으면서, 세상의 기준을 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 자신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타인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처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데 돈을 쓰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용어를 씁니다. 뭐냐면 사회적 무관심. 다른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고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무관심의 정도가 클수록 이웃집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타는 차, 입는 옷, 사용하는 기기, 최신 스마트폰 이런 거에 대한 무관심은 장기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 사회적 무관심은 특히 과시적 소비 경쟁에 휘말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유행에 대한 무관심은 순재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으로 재산을 모으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차고 앞에 무슨 차를 세웠든, 어떤 복장으로 출근하든,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포스팅하든 무관심한 행동을 일관되게 보인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 평범하게 시작해서 자수성가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어떤 소비 기준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고의 기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 그러면서 여기 오하이오에 있는 또 한 명의 이웃집 백만장자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아내와 저는 이웃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스포츠와 연주의 시즌 입장권을 사고 근사한 차를 타고 다녔죠. 제가 일이 바쁘기도 해서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봐도 아쉬운 것도 없고 상처 입은 적도 없어요. 우리는 늘 절약하고 저축에 힘썼지만 인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 외의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룬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나 지금이나 자수성가하는 그 부자의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절약하면서 내가 꼭 써야 될 것만 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나의 절약, 나의 사업 이런 거에만 모든 신경을 쓰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비슷한 개념에서 이런 챕터가 나옵니다. 의사라면 비싼 차를 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의사들은 대부분 다 부자일 것이다 하면서 이런 전문직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오히려 이렇게 전문직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남과 비교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그 품위 유지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이제 동네에 살고 좋은 집, 비싼 집, 좋은 차, 뭐 무슨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로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하면서 실제로는 재산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증거와 사례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부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은 4장에서 그 백만장자들의 소비 패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근검절약하고 본인들이 쓸 때만 쓰는 소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장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 한 대목을 중요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자인 이유다. 페이지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부유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입보다 검소하게 살고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산다는 것이죠. 보이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산 축적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출과 소비를 할 때마다 경제적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기 위한 훈련으로 여기며 한결같은 절제력을 발휘한다. 그 덕분에 그들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구매에 대해 연구하고 평가하고 면밀히 검토한다. 스탠리 박사가 말했듯이 백만장자의 아내는 남편이 최근 상장한 회사 주식 800만 달러 상당을 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내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계속해서 그 주위 신문에서 25센트, 50센트 식품 할인 쿠폰을 오리며 미소를 짓는다. 8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받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25센트, 50센트의 쿠폰을 이용하는데 시간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행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견해와 영향력에 무관심하고 수입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능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런 생활 방식의 결과로 그들은 더 자유롭게 직장을 바꾸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모험을 할 수 있다. 한결같이 절제하는 소비 습관이 자기 힘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들과 현재 부유한 사람들의 기본 표식이다. 지금 이 대목, 이 백만장자의 소비 패턴, 소비하는 모습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좀 따분해하고 때로는 굉장히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드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검절약하고 아끼고 좀 덜 쓰고 이런 거. 왜 좀 더 좀 욜로를 즐겨도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까지 아끼면서 써야 되느냐. 이게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의 사는 방식이고. 근데 여지가 없어요. 네. 평범하게 시작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면서 근데 나는 이런 현재를 좀 즐겁게 살면서 소비할 걸 하면서 살고 싶기도 하다. 이 두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 이웃집 백만장자 책도 그렇고 뭐 평생 동안 그렇게 절제만 하고 근검절약만 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시작해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견고한 부를 이루고 그 뒤에 부를 이룬 뒤에 쓰고 싶은 걸 쓰고 사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순서를 바꿔서 젊었을 때 가진 것도 많이 없을 때 젊음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펑펑 쓰고 남들보다 쓰고 또는 남들 이상으로 쓰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오는 경제적 자유 이런 것은 없다. 남들처럼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면서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뭐 어떤 데서 막 일확천금을 얻는다, 어떤 데서 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번다, 이런 거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인간 세상, 이 경제 생활하는 인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드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요, 좀 지루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부의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이 수십 년 동안
부를 연구한 이 부자학의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마스 스탠리 교수도 그렇고 그걸 이어받은 이 따님도 그렇고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어서 부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라고 끊임없이 지루하더라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장은 백만장자의 DNA,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결국 절제와 인내심이다라는 얘기를 5장에서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이웃집 백만장자들이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를 조사해서 30가지 요인을 1번부터 30번까지 중요도별로 쫙 이제 나열을 했는데 재미있는 게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알려드릴게요. 1번이 역시나 뭐니 해도 절제력이었어요. 절제력. 91%. 그 다음이 회복 탄력성과 인내심. 3번이 정직함. 4번이 사람들과의 관계. 5번이 배우자가 누구냐. 6번이 성실성. 7번이 체계적. 8번이 일을 사랑하는 거. 9번이 리더십. 10번이 경쟁심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러한 순으로 이 부가 되는 요인을 얘기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30가지 요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28번, 9번, 29번, 30번이 뭐냐면 수석이나 그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했다가 28번, 29번이 인류대학에 다녔다, 30번이 사립대학에 다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학업과 관련된 이 요인들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자수성가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아주 좀 아래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절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절제 얘기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을 생각해낸다. 절제하는 사람들은 쉽게 옆길로 새지 않는다. 그들은 프랑스 제과점에서 살아도 살이 찌지 않을 수 있으며 수백 가지 경제적 기회와 마주쳐도 자신의 강점과 시장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한두 가지를 고를 수 있다. 절제력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공 요인 중 하나로서 꼽힌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돈과 관련된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생활을 관리하려면 높은 수준의 절제력, 일상 습관, 성실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절제력이 가장 중요한 부의 법칙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웃집 백만장자들, 자수성가하는 부자들은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러면서 일도 실패도 해봐야 된다. 뭐든지. 해보지도 않은 상태, 실패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자수성가하기 어렵고, 일도 그게 진짜 너에게 맞는 일인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일인지 해보지 않고선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이 자수성가하는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대 때,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아르바이트 경험도 이것저것 많이 해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자수성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 이런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체험해보지 않는다면 그 일을 알 수 없다. 업무 시간의 50%는 출장을 다녀야만 하는 대기업의 영업 관리자 일을 좋아할지 말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해봐야 한다는 거. 가르치는 일은 어떨까? 가르치는 게 무조건 좋을까?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과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거 정말 별개죠. 그 다음, 기술 분야의 직업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분야의 직업은 사실 온종일 자리에 앉아서 하나 또는 두세 대의 기기를 응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흥미나 성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일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생각하기에 저거 재밌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거랑 직접 그 직업, 그 일을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모든 것은 해봐라. 가능한 어렸을 때, 젊을 때 많은 일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나와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백만장자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쌓고 그 일과 나와 이렇게 맞춰 나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은행의 대출 담당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사인을 했는데 이제 대출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마자 그 은행의 대북의 책임자가 이 사업가한테 손짓을 하면서 이 높은 사무실에서 큰 창문 앞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창문 앞에 수천 개의 빌딩이 보이는데 그때 그가 이 빌딩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은행 담당자가. 저 빌딩들이 전부 우리 대출기관의 소유주.
전부 다요. 저기 있는 사업체들,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금융기관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등기부상의 빌딩의 소유주는 그 뭐 사업가들, 뭐 그런 개인의 소유일 수 있지만, 그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대부분 받고, 했을 때, 대부분 실제로의 소유주는 그 개인이 아니라 은행일 확률이 높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들은 우리 은행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롤링스톤스의 기업가 정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장, 백만장자의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자에 대한 백만장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요. 백만장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투자에 대해서. 나는 투자에 관해서 대다수보다 많이 안다 라고 답한 백만장자가 70%가 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투자에 적극적인 것이죠. 내가 돈이 많다 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투자 조언을 받아서 남의 이야기를 받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직접 공부하고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알고 직접 내가 연구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래의 재정 계획에 많은 시간을 쓴다 라고 답한 부자가 62% 정도가 됐고, 내 투자 이익은 전문가의 조언보다 스스로 공부한 결과다 라고 답한 사람이 55%, 굉장히 많은 거죠. 나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자 자문가에게 크게 의지한다 라고 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평범하게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일수록 직접 공부하고 이 투자를 연구하고 돈을 불리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투자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 투자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경험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요. 돈을 계속 견고하게 벌어가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지대하고 그 다음에 경제 생활을 그냥 되는 대로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세미나를 참여하고 점점 더 본인의 투자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부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부를 쌓아가는 여정을 즐겨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이제 뭐 금수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의 전부나 대부분이 상속재산인 백만장자를 나는 어떻게 분류할까? 나는 그들이 행운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산을 축적하는 데서 오는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박탈당했다. 수많은 백만장자가 부자라는 목적지보다 부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줬다고 말했다. 그들은 재산을 축적해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대단히 흡족했다고 회상했다. 경제적 성취의 맥락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자랑했던 것은 경제적 자립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이었다. 목적지를 물려받은 사람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자립을 향해 가는 여행은 대부분 처음 저축한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음에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보거든 집으로 가져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라. 재산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참나무도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됐음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미국의 백만장자 5명 중 4명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부자인 척 그만해라 라는 책에 소개된 백만장자 944명 중 42%는 처음 전업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순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만 있었다. 부자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가는 여정에서 행복을 얻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삶을 통제하고 소비에 통제당하지 않는 데서 끊임없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라 라고 에필로그에서 책을 맺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이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 책에 나온 글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대목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역시나 뭐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결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쩌면 유일하다. 열심히 일하고
남들과 같은 평범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번 거보다 적게 써야 된다. 그 적게 쓰는 저축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 시간도 빨리 앞당길 수 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남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든 사람들이 무엇을 사든 너만의 규칙, 당신만의 규칙과 기준, 원칙을 갖고 당신의 길만을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리고 남들이 어떤 소비하는 거, 서로 비교하는 거, 부자인 척 하는 거에 관심을 쏟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일에, 저축하는 것에, 당신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진짜 견고한 부자가 된다. 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이 이웃집 백만장자, 이번에 다시 나온 이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야기 또한 계속 그 이야기들을 여러 사례와 증거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책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제가 그 책에 쓴 문구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요,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이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지갑에 5만 원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라. 5만 원짜리 지갑에 1,000만 원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 짧은 문구 안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처음과 끝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